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만 만나던 AI, 이젠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AI가 이제 화면 속에서 나와서 우리 세계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걷고, 옮기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자, 투자 시장도 벌써 이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ETF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올해 초 CES 2016에서 백덤블링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틀라스, 다들 기억하시죠? 이 아틀라스의 현란한 움직임은 더 이상 피지컬 AI가 먼 미래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피지컬 AI ETF입니다. 피지컬 AI는 생성형 AI 혁명의 다음 스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관련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의 경우 2년 전부터 휴머노이드 개발 스타트업인 앱트로닉과 로봇 AI를 연구 중이고요. 이 분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경우 무려 2021년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며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오픈 AI처럼 제조업과는 거리가 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관심을 보일 정도인데요. 이제 빅테크들은 AI를 담을 그릇으로서 로봇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도 나날이 커질 전망인데요. 스트레이트 리서치는 2024년 22억 5천만 달러 선이던 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무려 237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연평균 34.2%씩 성장할 거라 본 거죠. 기대감 속에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테마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만 국내 주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40% 넘게 상승한 건데요. 기업 가치 기준 국내 최대 로봇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3달 사이 66% 넘게 불어났습니다. 다른 로봇 상장사의 기업 가치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티그룹에서는 AI 로봇의 보급도 급격히 확대될 거라 전망했는데요. 2024년 3억 5,400만 대에 불과했던 로봇 보급 대수, 2050년이 되면 10배 이상 급증할 거라고 본 겁니다. AI 기술과 결합된 로봇 활용 사례가 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 테마. 피지컬 AI 상용화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지금, 투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사람보다 바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에 이어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될까요? 오늘 그 현명한 답을 함께 찾아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박찬우 한화자산운용 ETF 운용팀 매니저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명절 앞두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먼저 최창규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가 한나의 짤 같은 걸 봤어요. 네. 현대차에 입사 대기 신입사원들 네. 해가지고 로봇 한 5만 대가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오고 다가오고 있는데, 네. 자,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뜨거운데 현재 관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흔히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비유를 좀 드리자면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입으로만 일하니? 예,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생성형 AI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이라든지 체계적인 그런 흐름만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는 입으로만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네. 생성형 AI 단계에서 입으로만 일하지 않고 실제로 청소를 해라. 알겠습니다.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피지컬 AI다.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컴퓨터에 머물렀던 AI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나와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뜨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술의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누가 고도화된 생성형 모델을 만드는지 거기에 집중을 했다.
했다면 이제는 그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너무나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피지컬 AI가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물류, 뭐 산업 이런 쪽에서 피지컬 AI를 워낙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언제부터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떴지? 언제부터 붐이 됐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그때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라는 니즈가 겹쳐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정말 CES에서는 현대차의 그 로봇들이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피지컬 AI 산업을 이끄는 주체들이 있어요. 뭐 빅테크라든가 반도체 기업, 로봇 전문 기업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생태계 중심 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플랫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반드시 팔이 2개여야 되고 다리가 2개여야 되고 그리고 눈은 1개여야 되고 이런 법칙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는 어찌 됐건 바퀴 4개에 범퍼 달려 있고 네. 그리고 범퍼 위에 카메라 달려 있고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기차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주행에 대한 학습.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규격화돼 있지 않고 또 회사마다 사이즈, 무게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와닿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빨래 개는 거거든요. 네, 빨래 개는 거. 왜냐하면 빨래라는 것은 수많은 옷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옷의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재질의 옷은 소프트하게 다뤄야 되고요. 어떤 재질의 옷은 하드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학습을 해서 실생활에서 빨래를 개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플랫폼과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뭔지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하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되는 브레인, 두뇌, AI 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움직이는 몸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몸에는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컨트롤하기 쉽지만 아까 그 입사 대기자가 몇 명이라 그러셨죠? 대략 뭐 한 5만 명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만 대 정도가.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건 통제입니다. 그렇죠. 예, 얘는 만약에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일을 시키고 얘는 어떤 일을 시키고 얘는 만약에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이런 통제. 그러니까 두뇌, 바디, 통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프라와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엔 박찬우 매니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지금 뭐 농담 삼아서 입사 대기자 뭐 이런 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씁쓸한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인간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뭐 그런 자본 들어가는 이런 것들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경제성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도 동시에 따라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아마도 이제 승자 또 탈락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금방 또 현명히 나타날 거라 말이죠.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피지컬 AI 테마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는 사실은 사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성장성은 큰데 이제 시작하는 개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기술의 경쟁도 심할 것이고 또한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기술 트렌드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주가 등락이 좀 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좀 좋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외부적인 경제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이런 기술과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 그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끝까지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 애플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들이 수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살아남은 것은 몇 이제 개 없죠, 몇 개 이제. 없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테마에 엮이면은 모든 기업들이 이제 좀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좀 그런 기초적인 체력이 좀 충분한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내면까지 좀 꼼꼼하게 오히려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지컬 AI 자체는 요즘 아주 뜨거운 투자처인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좀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ETF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뭐 저희가 ETF 업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초기 산업일수록 종목 리스크는 클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나는 뭐 데모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멋지게 선보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에 문제가 생겨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못한다면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끔찍하실 거예요. 네.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이 초기 산업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초기 산업인 만큼 양산까지 가기에 갈 길이 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ETF를 통해서 그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시는 것이 종목 하나하나 찍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전기차 회사. 그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성형으로 만들어서 네. 시장에 선보였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들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부품,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양산을 많이 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이 어떤 기업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ETF로 투자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을 때 ETF는 또 재빠르게 그 종목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요. 그 ETF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사마다 철학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운용사마다 철학이 다르고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ETF 운용사의 운용, 설계, 철학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뭐 ETF 관점에서 볼 때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또 매력이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박찬호 매니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창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 기업 단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시장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ET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들에 투자해서 그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적인 성장을 주가 수혜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ETF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산업이 성장하면은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ETF 관점에서 좀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ETF 안에서도 구성이 테슬라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매니저님? 네. 보통 이제 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대형주다 보니까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핵심 피지컬 AI의 핵심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보유한 이제 방대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이런 AI 기술들은 로봇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로봇이 그냥 껍데기만 바뀐 것이지 자율주행 차처럼 로봇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AI가 직접 학습을 해서 로봇이 직접 뭐 따로 뭔가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등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쨌든 AI 단순히 이 컴퓨터상에서 구동되는 AI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동해야 되는 물체를 만들어야 되는 제품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차 생산 라인 대신에 거기서 이제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처럼 가장 양산화에 가깝게 다가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좀 비중이 높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뭐 걸어온 시간만큼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요. 자, 최창규 본부장님. 네. 아까 뭐 이제 철학 얘기하셨는데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또 새로 출시한 걸로 봤어요. 네. 근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구성 종목이 아무래도 조금 또 이 한화와 좀 다른 부분이 로봇의 밸류 체인 전반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예. 일단 지역별로 나눕니다. 크게 본다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옆에 계신 하나자산에서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핵심인 두뇌에 해당되는 게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삼국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코리아와 중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공통점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됐을 때 네.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그런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에서는 양산이 됐을 때 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냐 여기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왔을 때 이 테마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려면 그 밸류 체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산됐을 때 제조업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됐고 그러면 그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도 좋아지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도 좋아지는 윈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 체인에 집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로봇도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뜯어보면요. 중국이 잘했던 게 전기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기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 그리고 테슬라도 일종의 전기차 회사지 않습니까? 전기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체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랑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전기차 산업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예, 네. 우리가 전기차 바라볼 때 한 예. 4년, 5년 전만 해도 첨단 산업이고 미래의 전기차를 사람들이 타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이게 설마 내연기관차를 이기겠어.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전기차 타는 게 너무나 대중화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3, 4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고 머리에 가면을 씌워서 박찬호 매니저님이라든지 뭐 최창규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저는 아마 회사에서 원격으로 떠드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두 회사의 어떤 특징을 저희가 또 따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국내에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현실을 파악해야 우리가 투자할 맛이 나겠죠. 홍예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국내 상장된 로봇 관련 ETF들 국가별로 총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국내 상장된 로봇 관련 ETF 11개를 통틀어서 최근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준 건 바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인데요. 6개월 수익률이 무려 109%가 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 로봇 핵심 종목과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적극적인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같은 주요 대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고요. 라이즈 AIN 로봇 ETF의 경우 코스닥 종목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한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구성이 특징입니다. 또 올해 1월 6일 상장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의 기세도 놀라운데요. 한 달 만에 4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CES 2016에서 국내 로봇 기업들이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 덕분에 한국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까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테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핵심 축으로 6개월간 72%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비중이 높은 코액트 글로벌 AIN 로봇 액티브나 타이거 글로벌 AIN 로보틱스 ETF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로봇 전쟁의 본토,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미국입니다. 라이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테라다임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을 앞세워 6개월간 37%의 견조한 수익을 냈는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업을 고르게 편입해 개별 종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고요.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주력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하면서 반년 사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전 중이지만 6개월간 수익률은 탄탄한 편인데요.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만큼 국가 전략 산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경우 매달 신규 상장 종목을 검토해 빠르게 포트폴리오에 담는 유연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상장된 로봇 관련 ETF들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성큼 다가온 피지컬 AI 시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도 로봇 한 대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까지 쭉 보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나라 기업에 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 한 달 수익률에서만큼은 국내 기업에 투자한 것들이 확실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찬호 매니저님, 아무래도 국가별 투자 상품마다 이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어떤 부분을 보고 좀 골라야 할지 그런 선택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중국이랑 가장 3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밸류체인 위주의 그리고 자국 내에서 자국 밸류체인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역량이라던가 제조업 역량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차이나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AI가 좀 발달된 나라이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두뇌를 구현하는 데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대신에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약간 좀 제조업 기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살짝 부족할 수는 있지만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을 이제 AI에 좀 관점을 중심을 두고 간다면은 미국도 한번 바라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미 최창기 본부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당장 이제 제조업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AI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업 역량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 성장력이라든가 이제 포텐셜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한국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창기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 포인트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로봇이라는 용어가 아까 ETF 설명을 하시면서 아마 혼용돼서 나왔기 때문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뭐지?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라기보다는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 수술용 로봇, 그렇죠. 그리고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을 로봇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과거에 불렀던 로봇과 지금의 로봇은 약간 다르다. 네. 지금의 로봇은 사람처럼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 ETF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순도가 다릅니다. 즉 어떤 ETF는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피지컬 AI, 즉 AI 측면에서 좀 더 종목을 고르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의 순도를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초기 산업인 만큼 어떻게 종목을 바꾸지? 그리고 이 종목의 비중은 얼마지? 이런 리밸런싱 규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유니트리 같은 뭐 그런 회사들도 아직 비상장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비상장인 AI 로봇,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상장했을 때 그 종목을 얼마 비중으로 언제 채용하지? 이런 리밸런싱 관련된 규칙들도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고를 때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좀 나눠서 사시라고. 예, 주가도 많이 차별화됐고 예. 특히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찌 본다면 우리의 꿈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분할 관점으로 나눠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매매 패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을 때도 이 리밸런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운용사 안에서도 관련 ETF들 구성 종목 비중을 좀 빠르게 변화시킬 것 같아서 박찬호 매니저님, 그렇다면 좀 어떤 기준으로 운용사마다 종목을 조정하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모두 운용사마다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좀 휴머노이드 로봇을 달고 있는 ETF 중에서 액티브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밀접한 기업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좀 산업의 기술 트렌드가 많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좀 종목 선정을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지금 아직은 개화 시기입니다. 개화 시기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잘 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같은 대장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지면은 그쪽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커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부품들을 좀 납품하는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창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비상장 기업이 매우 많거든요. 네. 모두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이고요. 미국의 피규어 AI라는 회사도 좀 비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종목들이 지수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이제 이런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좀 빠르게 편입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만 되길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좀 종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관심은 매우 뜨겁긴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만 이렇게 완전히 영위하는 기업은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기업들도 많이 흥망생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패시브한 룰로 좀 선택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명확한 기업들이 있는 이제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ETF만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워낙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액티브 ETF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결국 AI는 단기 테마라기보다 어떤 구조적 변화, 큰 네. 틀의 변화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만큼 투자 기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마음을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뜨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역시 CES에서 아틀라스가 등장하면서 짜잔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현대차의 주가 레벨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뜨겁게 바라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3입니다. 2026년 1Q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일정들까지 일론 머스크가 밝혔지만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100% 신뢰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항상 말이 좀 앞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일반에 판매가 되며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가 될지가 아마 1차적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주가 모멘텀, ETF 주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결국은 한 2, 3년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관건은 학습과 양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똑똑하게 학습할 건지 이게 관건이 될 거고요. 얼마나 많이 풀릴지 이게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좀 2년 이상 보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의 젠3 등장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양산돼서 공장에 투입됐다라는 그런 기사 또는 눈으로 그런 걸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2년 이상은 두고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박찬호 매니저님께서도 좀 장기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보실까요? 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실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만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공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주가 흐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들은 있지만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트렌드는 아직은 개화 산업이다 보니까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공장에 보급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본다면은 뭐 말씀하신 것 최소 2, 3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기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과연 이 피지컬 AI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줄 정리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창규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한 줄 네.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우리 집 거실에는 로봇 청소기, 내 연금 계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로봇 청소기 집에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로봇 청소기가 집에 없는 집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거실장까지 개조해서 로봇 청소기 수납장을 만들 정도로 로봇 청소기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피지컬 AI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연금 계좌에도 든든한 로봇 청소기가 한 대 있다면 연금 계좌를 깨끗하게 또 아니면 불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찬호 매니저님께서도 오늘 내용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다가올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는 누구를 선택할지보다는 이제 ETF로 산업의 성장 자체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무조건 성장할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고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늘 리밸런싱을 해주고 최대한 빠르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종목들을 바꿔주는 ETF에 투자를 한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을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성큼 다가온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네, 피지컬 AI 정말 ETF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박찬우 한화자산운용 ETF 운용팀 매니저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영희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